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재밌는 뉴스라고 했는데 재밌는 뉴스는 아니네요. 이번 주에 재밌는 뉴스가 없네요. 좀 끔찍한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요. 음. 스웨덴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인데요. 사고인데요. 2월 4일에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스웨덴 중부 도시 오레브로에서 이 캠푸스 리스베리스카 성인교육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 11명이 사망했고 5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총격범이 포함되어 있어서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경찰이 도착은 했지만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상태였다면서요? 맞아요. 도착은 5분 만에 했는데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서 찾는데 시간이 걸렸고 찾았을 땐 1시간 만에 현장을 진압하긴 했는데 이제 이미 범인과 그리고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 성인 교육센터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인 교육센터는 어떤 곳이에요? 성인교육센터는 콤북스라고 하는데 코뮤널 북센 우트 빌드닝이라고 이렇게 신화구에서 운영을 하는 평생교육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세 이상 성인을 위한 학교로 뭐 우리도 비슷한 게 있지만 취미과정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여긴 조금 더 학구적인 주제가 많아요. 대학처럼. 그래서 그중에서 근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SFI라고 Swedish for Immigrants,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과정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부분인데 네. 저도 제가 있던 도시의 콤북스에서 SFI 과정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리스베리스카에서는 이제 등록 학생이 2,700명 그리고 그중에 800명이 이민자로서 이 SFI 코스를 듣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자 중에 이민자가 많아요? 저 사망자 11명 중에 여성이 7명, 남성이 3명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 중에 시리아 출신 기독교인이 2인 이상 돼 있고 그다음 보스니아인도 부상 1명, 사망 1명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경찰 발표에는 이 국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경찰 발표에 국적이 포함돼 있지 않죠? 경찰이 사망자 11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했지만 뭐 성별과 연령을 밝혔는데 이렇게 28세부터 68세까지 다양한 국적, 다양한 성별 그리고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밝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히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국적을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네, 다는 아니고 이제 아까 일부 그 2명의 시리아하고 보스니아만 알려졌는데 이것도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고 시리아 대사관하고 보스니아 외교부에서 피해자에게 위로를 전한다. 뭐 우리나라 출신의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을 집계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스웨덴 경찰하고 언론은 피해자랑 가해자 공개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피해자와 또 가해자 가족 모두한테 확인을 거쳐야 되고 경찰은 용의자가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전통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스웨덴의 소위 고급지라고 불리는 매체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몇 세 여성, 몇 세 남성 이렇게만 쓰는 게 관례고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만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민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더 조심을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웨덴 인구의 25%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2세인데 사회적 파장이나 낙인 효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언론이 더 빠르고 이름이 막 해외 언론에 나오는데 스웨덴 언론엔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경찰에서는 DNA와 치과, 지문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고 공식적으로 범인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언론에는 이미 이름이 등장이 했습니다. 네. 그 사건 자체가 스웨덴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 파장도 크고 범인이 이미 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범인의 신상이 새어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밝혀왔습니다. 네. 가해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리캬드 안데숀이라는 사람인데요. 35세 남성. 경찰 발표에 따르면 치명적인 무기를 지니고 있었고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 이념적인 동기나 갱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 중이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 범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1살에 독립을 한 이후에 고향을 떠나서 혼자 살았대요. 그리고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2017년에 개명을 했고 동창들의 증언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립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아무런 흔적이 없대요. 오, 그건 그러기가 좀 쉽지 신기하다. 않잖아요.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그러니까요. 뭘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 이웃도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 사람의 이름만 알았지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외롭게 살았고 최근 몇 년간은 가족,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에서 4km가 채 안 되는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 리스베리스카에 다닌 적이 있다는 단서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찾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겐스 니에테르라고 그 스웨덴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의 10대 시절의 학교 상담 일지를 찾았대요. 네. 그래서 13살 때인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10번가량 학교 상담사를 만난 기록이 있는데 기록 대부분이 기밀로 분류돼 있고 또 건강 기록에는 어떤 진단명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예. 스웨덴 국세청의 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주식과 부동산 거래로 12만 2천 크로나 우리 돈으로 한 1,460만 원 정도의 자본이익을 얻은 적이 있지만 2015년 이후 최근 9년간 근로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불만이나 뭐 동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이념적 동기나 뭐 어떤 증오나 혐오 이런 건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스웨덴 신문 중에 아프톤블라댓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한 경찰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범인이 분명 어떤 사람은 살려두고 어떤 사람은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피해자 중에는 특정 인종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안데쇼는 총격을 가하기 전에 학교 화장실에서 군복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그리고 당시에 현장에 있던 생존자 증언을 들으면 총격은 굉장히 침착했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그 사건 현장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음성이 있는데 총격범이 You should go away from Europe. 유럽에서 나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이민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전 좀 의아했던 게 스웨덴이 원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가였나? 이 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숲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냥용 총기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인이 반자동 총기 2정, 그다음 산탄총 2정 이렇게 총 4정의 총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 3정의 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쓰인 총은 엘크 라이플이라고 불리는 사냥에 쓰이는 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정은 범인의 아파트에서 이후 발견했는데 스웨덴에서는 이 사냥용 총기를 소지하려면 18살 이상이어야 되고 사냥꾼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범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총기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11년에 사냥꾼 시험을 치르고 총기 허가를 받고 총을 이렇게 하나씩 구입했다고 해요. 참 결국에는 총기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이 없어서 합격을 주긴 했지만 그걸 들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100%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웨덴 정부에서는 이 오레브로 학교 총격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들어가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어떤 정신과 기록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담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안 쳐다본 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총기 면허를 줄 때 이 정신 감정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정 총에 있어서는 누구를 제한한다던가 연령을 제한한다던가 이렇게 단계적인 수위를 높여가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다음 소식도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개발 발언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 저도 이거 여행지에서 전해 듣고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짜 뉴스 같지 않았어요? 저 네. 들으면서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그래서 가자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의 가자지구 인수 계획을 전격 발표했는데 정말로 진짜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진짜 뉴스인가? 아니, 인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빙긋이 웃고 있는 네타냐후도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고. 아니, 가자지구는 가자지구 사람들의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투가 끝나는 시점에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에 의해 미국에 넘겨질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자 지구를 지중해 휴양지인 리비에라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개발해서 지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개발 중 하나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럼 팔레스타인 주민들은요? 주민들을 인접국인 요르단과 이집트로 영구 이주시키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발표할 때 가자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지옥이다. 주민들도 다 떠나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나요? 하고 물었더니 전부 모두. 아니, 가자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지옥이다. 이 지옥을 만든 게 누군데요? 그러니까요.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 모든 고통과 굶주림과 폭격과 죽음 이 상황에도 우리는 가자 지구를 떠나질 않았다. 다른 어떤 낙원보다 가자 지구의 지옥에서 우린 살 거다. 이 땅을 떠나느니 차라리 죽을 것. 이렇게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했던 인접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이런 아랍 국가들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고 EU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국제법이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U에서도 말했던 두 국가론 이런 거에 완전 위배되는 그렇죠. 발언이다. 미국도 사실 지금까지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이게 있었거든요. 참 희한합니다. 미국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에서도 우리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고요. 미군을 가자 지구에 파병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구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현 가능성은 어때요? 일단 질러놓고 보는 트럼프고 또 현재 거칠 것이 없는 권력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BBC의 분석에 따르면 이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트럼프가 그냥 한 소리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첫째 그 사위 이방카의 남편인 유대인 쿠슈너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이 네. 사람도. 네. 그래서 이 제랄드 쿠슈너가 2021년에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지금 어디서 주력을 하고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중동 지역에서 여러 부동산 개발 사업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연관된 거면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 발언으로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과거에 쿠슈너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때 연설을 하면서 가자지구 해안이 진짜 아름답고 여기가 개발 가치가 있다. 굉장히 값진 땅이다. 이렇게 말한 발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미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중동 다음으로 쿠슈너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동유럽, 알바니아, 세르비아 여기서도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바니아에서는 이미 14억 유로 규모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싼 곳을 찾아서 리조트를 개발하는 게 지금 트럼프 가문의 뭔가 이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한도 탐냈었다면서요? 맞아요. 과거 트럼프가 북한의 원산 갈마 해변을 탐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해안 콘도 개발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후에 열린 공동회견에서 밝힌 이 가자 개발 구상이 굉장히 예전에 북한 콘도 개발 지원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실행 계획이 그때 거를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해변에 콘도를 건설하는 그런 구상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권 1기 당시인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김정은한테 선물로 뭐 줬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줬는데 거기에 그 갈마 해변 그 콘도 건설 프로젝트 영상을 찍어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싶은데 이까 평화가 아니라 거기다 콘도 개발하자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취임 첫날인 1월 20일에 북한 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북한의 콘도 개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그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을 많이 갖고 있다. 저는 콘도 역량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콘도 케이퍼빌리티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북한은 원산 해안을 관광특구로 이미 지정을 했고 자체적으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설 현장 굉장히 여러 차례 답사를 했고 또 김 위원장의 별장을 거기다 지을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대요. 그래서 지난해 2024년 12월 29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함께 오는 6월 개장을 앞두고 이렇게 거니는 그런 영상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야욕이 어디로 향할지 걱정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문제예요.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USAID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잘 모릅니다. 이게 미국의 국제개발처라는 곳인데 1961년에 설립됐거든요. 미국의 해외 원조 기관인데 우리나라 코이카 이거하고 네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뭐 인도적 지원, 뭐 빈곤 퇴치, 뭐 보건 개선, 뭐 인권 이런 교육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2023년 한 해 기준으로만 해도 400억 달러, 우리 돈 58조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는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집계 기준에 따르면 세계 인도주의 지원의 42%가량이 이 단일 기구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에 돈 쓰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이 USAID 공식 웹사이트가 갑자기 접속 불가인 거예요. 갑자기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 거죠. 네. 그러더니 2월 3일에 전 직원의 메일을 통해서 출근하지 말라는 공지가 왔대요. 야, 이거 그 X 사들였을 때랑 똑같네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혹시나 싶어서 출근을 했더니 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본부 건물에 노란색 테이프를 다 쳐놓고 허가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 막았대요. 그래서 이 국제개발처 직원들이 출입이 통제가 된 상황인데 2월 3일에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에 USAID는 범죄 조직이다.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올리면서 직원이 현재 지금 14,000명인데 294명까지 줄이겠다. 와.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 갑자기 그냥 진짜 해고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타깃으로 지명한 게 교육부랑 국방부. 그래서 교육부 연방교육부 폐지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그 예산 쓴 지출 내역을 전부 다 감사를 하고 있대요. 야,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방부랑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나라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방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연방교육부는 이제 주정부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에서 어떤 기준 같은 걸 내렸었잖아요. 저번에 말했던 PC 같은 거. 그래서 이런 뭐 다문화라든지 아니면 DE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을 연방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심되는 게 이런 식으로 실업률을 엄청 늘려서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텐데. 근데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근데 어차피 머스크를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앉힌 데에는 공무원 잘라라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텐데. 그렇죠. 와,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곳, 뭐 지금 국부 펀드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한데 저는 그게 분명히 돈 세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돼요. 저는 이게 모두 다 허용되는 미국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자유까지 어디까지 하나 보자라는 수준. 정말 상식 밖이라서 아까 뭐 국제법 그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안건인 거야?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죠.